우리 원덕호 회장님께서 축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부패 방지는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는 100년 전에 다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년 전에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회원 한 분도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50개국 그리고 전 세계 청년인 500여 명을 발굴하고 회원은 전 세계 30만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남원 회장님께서 그 부패 방지 청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문화만 가지고 전 세계를 400년 동안 지배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술, 문화만을 가지고 전 세계를 400년 동안 그 지배한 사람의 얘기를 축사로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0년에 들어서자 전 세계 CEO들이 1000년 동안 이 세계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한 사람 선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1세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나의 롤 모델이 엘리자베스 여왕 1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별명이 창녀의 딸입니다. 그리고 사생합니다. 그런데 천고만신에 여러 번 죽음을 무릅쓰고 여왕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왕이 선정이 되자 군사력도 있고 세계 경제에 협력하는 문제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여왕님께서 런던 한가운데 극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극장을 세운 그 연극이 13살 먹은 그 신도한번 처녀가 창문을 엽니다. 그러면 16살 먹은 사내아이가 나무를 타고 창 넘어 들어가는 그 처녀의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연극을 본 런던 사람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저것은 인간의 연극이 아니고 사탄이 뒤에서 그 코치한 연극이다 해서 극장을 돌로 때려 부셨습니다. 그러면 영국 여왕은 그 극장을 돌로 때려 부신 그 사람들을 잡아가거나 죄를 주지 않고 영국 황실의 돈을 가지고 그 극장을 깨끗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더욱더 화가 난 영국의 시민들은 극장을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지 않고 또 황실의 돈을 가지고 극장을 새로 만들어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죄를 짓고 온 젊은이가 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4일 동안을 굶었습니다. 바람결에 들어보니까는 극장에 가면은 빵을 준다는 소리를 바람결에 들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픈 이 젊은이는 빵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극장에 갔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손님이 말을 타고 오면은 말을 묶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극할 때 엑스트라가 부족하면은 청소하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 말 묶어주는 사람 다 불러서 엑스트라로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잘하는 거예요. 조연이 됐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주연이 됐어요. 이 사람이 연극하다 보니까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영국의 자존심, 영국의 존엄, 세계에서 가장 문학가의 지존이고 우두머리이신 바로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물론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여왕이 런던 한가운데 극장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은 500년 후, 600년 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과 문화를 가지고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모으고 보니까 그 안에는 쓰리꾼, 춤 잘 추는 사람, 사기 잘 치는 사람, 본래 잘 모이는 사람들이 모여보니까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발을 르네상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국가, 지금 그리고 영국 유니언 체크는 아프리카에서 국기가 올라가면 유럽,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에서 국기가 올라가는 해가 지지 않는 400년 동안 전 세계 초국가가 되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페인이 쳐들어왔을 때 해적 두목을 바로 영국 초해군의 총사령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과 전쟁을 해서 스페인의 식민지 3분의 1을 영국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 해적의 이름이 추레이크라는 아주 유명한 해적입니다. 그리고 시장 골목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재무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빠는 양화를 구축한다. 브레시엄이라는 사람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도 안 나온 셰익스피어를 개관 시인으로 삼습니다. 오늘날 차관의 표서를 줍니다. 예술 문화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을 이어주고 마음을 나누는 꿈이 바로 예술과 문화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패방지 그 청년 정책 토론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자 또 성남읍 회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시기 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좌장은 우리 대전의 총정책위원이신 이용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 예술인의 윤리적 고민과 실천이라는 내용으로 토론해 주실 고한석 대전예술포럼 대표님, 예술계의 법적 청렴 기준 및 사례 분석 토론해 주실 최우영 변호사님 그리고 예술문화예산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현재 배재대학교 대외협력 교수이시고 전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육국장이신 오석진님 오셨습니다. 제도적 개선과 국제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대전 향토문화연구회 백남우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전 국악협회 이완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대전 MBC 부도본부장이셨고요. 지난번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 역임하신 박봉준, 지금 작가님으로 우리 대전광역시 문화예술특보 이상덕 특보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전 아트 뉴스 이렇게 취재에 나오셨습니다. 최성수 대표 기자님, 그리고 대전 아트 뉴스 정구정 본부장님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성함을 제가 몰라서 박봉준 작가님한테 박형순 대표님, 문화미디어, 문화미디어 박형순 회장님께 오셨고요.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 요즘 시립예술단에 보면서 지원국장으로. 아이고, 정부에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촬영은 캠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또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 소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름을 몰라서 혹시 네, 저기 원 대표님 옆에 우리 그 실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어디 그래도 조금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대전 국제 예술제 10회 이제 많이 했거든요. 대전 예술제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취임하고부터 국제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 예술도 글로벌화야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25년 정도 이제 해외 교류를 문화예술 교류를 가장 왕성하게 한 곳은 중국이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행사 때마다 뭐 초창 2001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20-30명, 30-40명 이렇게 와서 청소년 영화제에 참석을 하고 또 무대에서 악기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 지금 중국에서 예술학교 선생님도 돼 있고 또 배우도 돼 있고 가수도 돼 있고 꽤 25년 흐르다 보니까 그런 인재들이 탄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미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을 해줘야 사실은 끊임없이 가는데 우리 대전 예총에 이제 속해 있는 단체도 사실은 많이 좀 나이가 먹어 있는 편입니다. 어느 단체는 56세가 아주 제일 나이가 지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몇 년 지나면은 뭐 완전히 좀 단절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청소년들 어린이부터 시작을 해서 발굴하고 키우고 미래의 세대를 찾아서 도움을 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 예술 단체에서 사실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자칫 이제 어느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총에서 무슨 청소년 행사를 하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협회에서 단체에서 그런 청소년들의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지금 학교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예술 쪽인데 진짜 어디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떤 방향을 잡아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은 대한민국 청소년영화제를 해오면서 각 지역별로 사실은 스타들을 만들어줬어요. 우리 공모를 하면은 1년에 한 600-700편 정도씩 출품을 하는데 그 중에 보면은 진짜 특이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와서 위원장님 저도 할리우드 진출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안 돼 하고 뭐 이렇게 끊을 수 없잖아요. 충분히 용기를 주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이걸 심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만든 영화가 초등학생이 만든 영화가 한 3년 만에 유튜브에서 50만을 기록을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제가 이제 그 학생한테 격려로 또 상장을 또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제주도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사를 하면은 보통 언제 뭐 행사한다 하고 보도자료 한 번 내고 또 끝났다 하고 뭐 한 번 내고 이런 정도인데 저는 전국에 있는 언론사들 문화 또 특히 이제 영화들이 되니까 영화 기사를 쓰는 분들의 이메일을 스크랩해서 지역별로 예를 들어 제주에서 출품한 아이들이 상을 받았어요. 또 특이한 점이 있어. 그럼 그 아이들 것만 별도로 보도자료를 써가지고 제주 쪽으로 보내줍니다. 기자들한테. 그럼 자기는 지역 기사니까 거기서 내주죠. 그래서 제주 쪽의 학생들이 우리 본선만 제출하면은 제주 교육청에서 아이들 비행기표 여기 와서 숙박하는 거 다 그걸 대줍니다. 그래서 상을 받아가면은 또 거기서 방송 신문에 또 난리가 납니다. 아주 스타들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게 쭉 이어지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 요 가까운 공주 마곡사 같은 경우 마곡 초등학교가 있는데 마곡 초등학교 처음에 이제 본선에 올랐던 전공이 5손가락이에요. 다문화 과정 관련된 학교에서 그런 갈등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출품을 했는데 처음에 상을 장려상인가 받았어요. 그걸 받고부터 그 다음 연도에 본선에 오르면은 마곡사 주차장에서 시사회를 합니다. 공주시장님, 또 교육청, 또 경찰서장님까지 다 모셔가지고 저도 초청받아서 한번 가봤는데 아주 그쪽 지역에 축제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본 행사를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파생이 돼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사실은 이 대전을 홍보하고 그런 부분들이고 또 미래 우리 영화계를 이끌어갈 그런 아이들의 창의력을 또 발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바로 대전에서 사실은 했었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또 꼭 필요한 부분들이 또 영화제가 끝나면은 한 달, 2달 후 정도에 대전으로 모이더라고요. 50명, 100명이 와요. 자발적으로 와요. 저희가 모여라가 아니라. 그래서 대전에 와 있다고 전화가 와요. 가보면은 거기 성당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와 있으면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되잖아요. 그럼 짜장면이라도 한 끼 사주고 또 뭐 1박을 하면은 또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후원을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대전을 찾는 그런 빈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를 대전에서 개최했던 거는 사실은 대전시에서 초창기 일에 뭐 3천만 원 보조를 받고 했어요. 일에 마치고 나니까 경기도 양평, 가평 쪽에서 10억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10억 줄 테니까 오래요. 그래서 제가 돈을 보고 시작을 했다면은 이 행사를 돈벌이로 생각하고 했다면은 그 3천만 원 버리고 갔겠죠. 10억인데. 근데 제가 정중하게 노를 했습니다. 그분이 정병국 지금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시거든요. 그분이 국회의원인데 그 이후에 문광부 장관도 하셨고 국회에서 문공부가 위원장도 하시더라고요. 아주 그 길로 계속 지금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영화제 측면에 봐서는 갔으면은 아마 영화제는 탄탄대로 갔을 텐데 대전이라는 이곳에 미래 일꾼들을 우리 미래 영화인들을 대전에 모이게 하자. 그래서 어느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은 사실 꼭 필요한 게 인재들이잖아요.
인재가 없으면은 인적인 불화가 구축이 안 되면 산업이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보고 했는데 대전이 좀 약한 것이 대전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전국에 1위를 해도 대전에 있는 분들이 대전 사람을 인정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이 사실 좀 커요. 타 지역에 가면 참 상당히 인정을 받고 저는 중국에 가면은 대접을 참 많이 잘 받습니다. 그 이유가 청소년 영화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청소년 영화 이해를 못해요. 청소년들이 출연한 영화를 상영해 주는 거냐 뭐냐 이게 청소년 영화제가. 그래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시나리오도 쓰고 촬영하고 편집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영화를 우리가 공모해서 심사하고 상을 주고 상영도 하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 하니까 이해를 못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애들이 영화를 만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도 드라마든 영화든 이 섬세한 부분들을 우리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전에도 서울 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제 아들들이 저를 닮았는지 모르지만 미디어 쪽에 뭐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그냥 알고 와서 제작 의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떤 이 훌륭한 그런 기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세계적으로 발돋움하는데 우리 대전에서 보는 것이 잘 좀 커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발제장님께서 도착을 지금 하셨습니다. 한숨 돌리시고 잠시 대전에 좀 대학의 영화관이 하나가 있나요? 지금 여러 학교가 있는데 어디 있어요? 모건대가 이제 있고 또 배재대도 있고 한남대도 있긴 한데 그 과가 저 미디어 무슨 과 명칭이 좀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학생들이 있고 내가 영화과가 있어요. 영화 영상 학부로 이렇게 존재를 했었는데 요즘은 자꾸 학과들이 바뀌니까 명칭이 영화 학과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서 미디어 콘텐츠 안에 모건대에 있습니다. 영화 학과라고. 애니들. 배재 그런데 거기는 영화에 관련된 방송에 관련된 그 학과들이 다 미디어 쪽으로 양식을 돌려서랍니다. 그래서 방송 미디어, 예술 미디어 이렇게 다 양식을 돌렸어요. 아니 지금 회장님 말씀은 영화학과가 있다고 해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있고 그게 이제 옛날에 옛날에 그게 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게 과 명칭이 바뀌면서 뭐 공연 영상으로 바뀐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이게 좀 연기가 돼서 애들이 키울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한국영상대에서 겸임으로 한 30여 년을 거기 웅진 전문대 시절부터 그 과가 그때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뭐 그다음에 공주영상 본고대, 공주영상대, 한국영상대 바뀌는 동안 계속 했었는데 거기는 그러면서 이제 특성화가 돼서 정부 지원도 많이 받아서 장비도 좋고 여러 학과들이 있는데 일부 학과들은 인기 없는 학과 폐과되면서 참 이게 문제인데 전공 안 하신 분들이 학과장을 맡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유비자님이 옛날에 이제 승정 돌리셨는 거에다 인수학 같은 게 질문하는데요. 3-4년 전인가요? 그때 영화인력 대상 나왔을 때 그때 MBC에서 한빛대상 받았어요. 영화인 하나 기억을 하는데 훌륭한 제가 이제 프로덕션을 내가 85년도에 문화부의 1호로 충청과 1호로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오다가 제 경험했던 노하우들을 그냥 저 혼자 뭐 이게 돈 벌고 갈 게 아니고 좀 청소년들한테 줘야 되기
근데 이제 보이스카웃을 어려서부터 지금도 보니까 기도 잘하고 또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잼버리 가서 제가 장비 가져가가지고 아이들 체험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사실은 영화제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랜 동안 이제 그런 했던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사실 너무 크고요. 대전에 특수 효과 뭐 그런 여러 가지 특수 영상 영화들이 하고 있는데 준비 힘들게 이렇게 도착하셨습니다. 우선 그럼 발제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탐자들 올라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실 부패 방지 국민운동 총연합 중앙본부장이십니다. 임상범 본부장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 내용은 예술문화계의 청량성 확보와 국제 경쟁력이라는 주제 발표하고요. 또 발표문은 나눠드린 책자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상범 본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패방지 운동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제도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 의식의 문제들을 발견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요. 최근에 와서 문화예술계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가치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라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좀 더 청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그런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에 이렇게 귀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체크를 좀 발제문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백범일지에서 너희는 문화민족이 되라 라고 하는 부탁을 하셨는데 그 의미를 저희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정도는 돼야지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문화를 가지고 강대국에 맞설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보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K 컬처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어요. 특별히 유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문화의 강국이 됐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 해답이 자유로운 사고, 민주적인 이런 사회 구조에 있지 않았나. 그래서 자유롭게 통제받지 않는 사고를 갈망했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발전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학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 문화의 가치가 그렇게 큰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타이타닉을 만드신 카메론 감독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해에 타이타닉이 올린 순수익이 우리나라 자동차 3사가 수출해서 얻은 수익보다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라고 우리가 자동차를 기름 묻혀가면서 만들어서 팔았는데 영화 한 편만도 못하다고 그러면서 놀라워했고 많이 부러워했는데 이제
BTS가 2020년도에 빌보드 차트 1위를 하면서 일주일 만에 약 1조 7천억에 달하는 그런 경제적 이익을 내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미국 영화나 미국의 그 대중음악이나 대중문화 못지않게 우리가 저력이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됐는데, 지금은 그 자신감이 현실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이 이렇게 세계적이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됐고, 특별히 최근에는 뭐 만화영화, 뭐 영화는 물론이고 드라마, 음악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의 문화 강국다운 면모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표를 하나 있는데요, 훔쳐왔죠. 아시아경제에서 이영우 기자가 첨부한 건데, K 콘텐츠 매출액이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154조 1,785억 원 정도 되는데, 목표가 뭐냐면 2030년이면 300조의 그런 K 콘텐츠 매출을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1년 국가 예산이 500조가 좀 넘으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수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출, 외국으로만 수출해서 얻는 것이 2030년도까지 목표가 500조 원이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잘 키워야 되겠다, 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희망적인 생각만 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볼 것이냐? 지금 부작용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샴페인 먼저 터뜨렸다가 결국은 헛눈을 켜게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걸 좀 잘 관리해서 지속적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문화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를 하면서 경제적 이익도 추구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문화예술계로 부정부패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청년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토론회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공직사회는요, 관리하기가 좋아요. 명령체계이기 때문에 몇 날 몇 월 며칠 모여라 하고 모이면 가랑비 어쩌든다고 계속 교육을 하니까요, 공직사회 청렴도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의 청렴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에요. 특별히 문화예술계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아주 독특하고 개성이 강한 그런 그룹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수익의 폭도 크기 때문에, 수익의 폭이 크다는 것은, 큰 수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그룹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리더 자격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줄을 서야 된다는 거죠. 줄을 서야 되기 때문에 어떤 권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구조하는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솔하게, 우리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몇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오늘 토론회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문화계 내에서도 청렴운동을 좀 확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발제문을 보면, 죄송합니다. 발제문 제 보는 3페이지인데요. 본론 보면 청렴성과 국제 경쟁력의 상관관계, 우리가 국제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해보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국내에서도 버텨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문화가 세계로 나간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걸림돌이 무엇일 것이냐, 세계에 나가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정부 지원이나 아니면 우리의 각고의 노력이나 이런 건 다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깊게 고민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은 무엇일까? 그건 뭐냐면 청렴성이 과연
경쟁력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청렴하면 깨끗하면 정직하면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강한 경쟁자들을 돌파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속이고 권모술수를 쓰고 그렇게 해야지 전략적으로 유리한 그런 싸움을 하게 되는 건데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적으로 정직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부패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사실은 좀 지략에서 좀 떨어지지 않냐. 청렴이 무슨 경쟁력이 있냐. 더군다나 국가 경쟁, 국제 경쟁력이 있냐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문화예술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모든 산업 전반에서 청렴의 경쟁력이 있냐? 속여야 되는 거 아니야? 함량도 속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과대 포장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베를린의 국제 투명성 기구 국제 투명성 기구가 있는데 TI라고 그러죠. 트랜스페어런시 인터내셔널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구에서 1년 동안에 국가 청렴도를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런데 국가 청렴도가 발표될 때마다 그 나라의 투자, 그 나라의 어떤 국가 경쟁력이 상승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뭘 갖고 측정을 하냐면 부패 인식 지수라고 그러거든요. CPI라고 하는데 Corruption Perception Index입니다. 여기 perception이 굉장히 재밌는 개념인데요. 심리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perception은 뭐냐면 인식이에요. 뭐 생각이죠. 이 어떤 물건이 나올 때 일단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리고 제품으로 만들죠. 생각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나 이런 것도 다 생각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청렴도를 평가를 하려면 수천 건, 수만 건의 문건을 가지고 통계를 내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통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비효율적인 그걸 하려고 하는 기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TI에서 하는 건 뭐냐면 설문조사입니다. 그 나라의 국민들, 특별히 학자들, 기업가들, 몇몇 전문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우리 국민은 청렴하다, 우리 사회는 청렴하다, 아니면 우리는 청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청렴하지 않다. 우리 사회는 청렴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점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우리는 거짓말로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이렇게 측정을 해봤더니 너무 과학적으로 정확하더라고요. 야,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실제 사람의 생각을 CPI 지수를 조사한 걸 가지고 실제 정밀하게 해봐도 맞고 평균적으로 봐도 맞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청렴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사고를 바꾸는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CPI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국민일수록 그런 나라일수록 기업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국가 경쟁력이 높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IMD라고 있죠. IMD에서 국가 경쟁력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그 국가 경쟁력 지수가 CPI 지수하고 거의 맞아 돌아가더라.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이 부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나라가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10억을 줄 테니까 10년간 감옥에 갔다 올 사람, 그러니까 아이들이 77%가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잠재적 범죄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아니었냐, 이렇게 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청년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각성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농담처럼 하는 생각이 결국은 현장에서 그런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유혹을 만났을 때 결국은 행동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부패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서 결국은 그것이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 부패방지국민운동 청년회에서는 겸손하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상을 하나를 줘도 막 홍보하고요. 신문에 내고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막 뿌리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분이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딱 봤더니 아 누가 상을 받았대, 청렴상이래, 뭐 청렴 행사를 했대, 이런 것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시끌시끌해야 청렴도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접촉을 하지 못하면 생각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어렸을 때 극복하지 못했던,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농담처럼 얘기했던 정직한 정직한 실패, 그런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우리는 청렴한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청렴한 세상이 경쟁력이다, 청렴한 기업이 결국은 좋은 제품 만들고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선택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알리는 거죠. 조용히 하고 하는 운동은 결국은 별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을 주든 아니면 행사를 하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문화예술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음악회를 하는데 사회자가 멘트 한두 마디, 그 사이에 청렴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고, 아니면은 연극이나 뭐 이런 작품 가운데 그런 요소들이 조금씩 들어가면 저희가 막 딱딱하게 부패와 싸워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재밌는 코믹 단막극 하나의 그 소재가 딱 들어가면 벌써 우리 뇌리 딱 꽂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에서 저는 문화예술계가 어떻게 뭐 부패를 방어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더 공격적으로 우리의 예술과 문화 사이에 청렴 요소를 끼워넣는 적극적인 운동이 결국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 청렴을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문화예술계를 좀 진단을 해보면 국가청렴위원회, 지금은 국가청렴위원회가 없어요. 지금은 국가청렴위원회는 2002년에 발족이 됐는데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 때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청렴위원회하고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묶여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묶은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 실효성이 없는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청렴위원회나 중앙인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가 분리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 방지나 고충처리 행정 심판을 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요즘 국민권익위원회가 저희를 허가를 내준 주무관청이지만 참 안타까운 게 기준을 세우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묶어놓고 권력화되다 보니까 중앙 권력이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따로 딱 떨어져서 자기 기능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가청렴위원회가 이제 권익위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용어는 좀 수정을 해드리고요. 2006년도에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문화예술 행동 전반에 어떤 문제가 없냐. 그래서 투명성과 그 다음에 제도 개선을 경고를 했습니다. 문제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화예술계는 또 의리라든지 아니면 뭐 선배에 대한 예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침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이 있지만 빙산의 일가 가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문화예술 경연대회 공모전에서 벌써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2006년도부터 지적을 하고, 어느 경우에는 3억 6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입시에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문화예술, 특별히 교역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교역물을 감상할 수 있게 한다고 해가지고 1%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건물 하나 서면 거기에 조형물이 하나 있죠. 근데 그게요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개하는 분 커미션 먹고 그 중간에 이제 결제 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이 설치물을 제작한 예술가한테 40%밖에 안 돌아가요. 지금도 관행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칼에 한 번 이제 여기서 메스가 들어갈 걸로 보고 있는데, 또 한 거는요. 3번에 보면 예술 관련 심의평가. 제가 예전에 CF 녹음을 하는 녹음 기사였습니다. 최종 마지막 작업이에요. 그러면은 프레스센터에 가서 영상물 심의위원회에다가 그걸 제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초긴장 상태예요. 그러면 얘기 들려오죠. 손 써놨어. 될 거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심의에 통과 안 되면 대기업 광고도 하나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손을 써놨어. 무슨 얘기일까요? 이 심의하시는 분들한테 벌써 봉투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2004년, 5년 그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길 바라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심의를 하는 분들은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서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내 결정 하나가 우리 문화산업계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각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건 개인한테만 맡겨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어떤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극복하기 어렵다. 4번 보면 예술계 전반에 불공정 행위와 윤리의식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술인 신문고 이제 신고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익명. 그래서 불공정 행위나 갑질이나 성희롱, 차별, 부당계약 이런 부분들이 심심찮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신고가 지금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도 조금 이제 정치 성향에 따라서 누구한테 일 주지 마, 누구는 지원하지 마, 어떤 단체에 지원하지 마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죠. 그래서 한 9,000명 정도가 이 명단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단체는 342개 단체 지원 안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블랙리스트에 있었던 기간 동안에. 그래서 주무장관이 교도소에도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그 밑에 보면 정돌의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제가 썼는데요. 이거는 인터넷 밈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정지 먹은 도라이를 줄임말 정돌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유튜버나 어떤 그 영향력 있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누군가를 퇴출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그 김건모 씨 사건이 있죠. 김건모 씨 사건이라든가 또 카블로 최종적으로 그분이 실제 미국에서 학위를 받아온 게 사실로 밝혀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거짓으로 미국에서 학위를 가짜로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 인터넷에서 거의 10여년 가까이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매장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도권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차별받고 고통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어떤 인터넷 문화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특별히 없습니다. 김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약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3, 4년 동안 방송에 나오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돌의 카르텔 이것도 사실 우리 문화계에서 이것도 문화의 한 지류로 보고 책임감을 가지고 대중의 잘못된 그런 편향되고 잘못된 그런 공동체의 사고 이런 거를 좀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누군가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에는 그런 일이 없냐? 외국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보면 자기들도 우리보다 먼저 문화계를 지원했던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도도 좀 잘 발달이 돼 있습니다. 암즈 랭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너무 친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문화예술계에 자금을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라고 하면 악수하고 호응하고 이런 거리가 아니라 할 일이만큼은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귓속말 할 수 있는 정도 안 된다. 귓속말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죠. 이 정도는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 떨어지면 봉투 못 주겠죠? 가까이 호응하는 척하면서 들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뭐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서 로비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영국예술위원회에서 암즈랭즈라고 하는 그런 그 원칙을 발표했고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정부에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했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거버넌스, 코거버넌스까지 갔는데 거버넌스는 협치, 뭐 같이 문제를 상의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드는데 문화예술이 다 빼고 옛날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원합니다.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문화예술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문화예술계도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학생, 지금 문화예술인을 꿈꾸는 학생 아니면 지금 막 문화예술계에 발들여놓은 그런 초년생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은근히 사회에서 문화예술계에서 목소리를 내야 돼 이건 했는데 후배들 입 닫고 있어야지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나. 니들은 뭐를 원해? 요즘 하하하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요 상처 많이 받습니다. 너무나 직설적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군더더기가 없어. 네. 3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정확한 자기가 하고 싶은 논지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분 나쁜 거예요? 문화예술계는 그렇지 않나요? 까마득한 후배가 선배님 그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수용하실 수 있나요? 우리 문화예술계가 무슨 국가나 정권의 홍보 역할만 하고 들러리 역할만 하고 그런 쪽으로 쓰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주도권을 갖고 지금 세계를 향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주류다. 그러면서 우리 목소리를 낸다. 그랬을 때는 문화예술계에서도 하나가 돼서 그 목소리를 내야 되지만 소외된 목소리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참된 거버넌스의 정신에 맞는 거고 구조에 맞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해외 부패 방지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이거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미술품이 세탁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 왜 이렇게 미술품이 많았어요? 정가가 없지 않습니까? 정가가. 지금은 이것도 이제 제도화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술품이 부패를 하는 세탁용으로 쓰인다. 얼마나 기분 나빠요. 예술가들은 거기다 혼을 담았는데 그 그림을 그린 분들, 그 조형물을 만든 분들의 뜻은 그게 아닌데 범죄에 사용되고 법의 테두리를 우회하는데 그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면 문화예술계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런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이 예술품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문화 충돌 조회 시스템을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앞으로도 문화예술계도 내가 누군가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됐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 안에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신청한 신청자와 가족관계가 있는가, 스승과 제자가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시범적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계까지 적용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직사회에서는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 여러분 블록체인 아시죠? 근데 이 블록체인이 암호화폐 그쪽으로 너무 많이 갔는데 블록체인 특징이 뭐냐면 투명성입니다. 투명성과 익명성이 동시에 보장이 돼요. 익명성은요, 이게 누구의 의견이라고 가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한쪽에만, 서버 하나에만 보관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보가 교환되는 모든 서버에 다 이게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 안 돼요. 어느 하나 조작했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서버의 거를 다 조작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회의 원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관리하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해 충돌 조회 시스템은 불변성, 투명성, 익명성 이런 것들
이해충돌 방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 위해서 하고 있고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으로 앞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조작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게 될 것이고 청년 포털 신고센터나 예술인 권리 침해 센터 등을 활용하라라고 우리가 이제 만드는 책자의 홍보로 앞페이지에 나오면 좀 그렇지만 제일 뒷면에 항상 찍혀 나간다 그러면 누군가 문화예술계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분들이 특별히 내부 고발자로서 청렴하게 우리 문화예술계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전화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저도 오늘 고속도로에서 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저는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그 고속도로 관리 공단에서 왔는데 저 바쁘니까 빨리 나가자고 해도 안 태워줘요. 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속도로 순찰 그 경찰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라고요. 그래서 시구를 했는데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안 와. 그래서 제가 불법을 했습니다. 차에 팍 일단 올라타고 난 내려다줘라. 그랬더니 파남에다 내려주더라고요. 제도를 모르면 판단하지 못하면 사실은 제가 어떻게 써야 된다면 고속도로 그 출장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얘기해서 긴급 그 레카 그걸 신청할 수가 있는데 저 나오면서 그걸 알았어요. 나오면서 제가 9시에 그 사고를 당했으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 여기저기 전화하고 헤매다가 시간 다 걸려요. 그러면 이거 문화예술계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더라도 안내가 없으면 생각만 있고 실천에 못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책자라든지 안내라든지 뭐 이렇게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곳에 그 청년 포털 친구센터 전화번호 딱 찍어놓고 예술인 권리 침해 당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술인 권리 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딱 써놓으면 생각 못하고 있던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 중에 내가 해야 되는데 했던 사람들도 의식으로 그걸 옮기고 제도가 바뀌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없으면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실천에 못 옮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행정의 구조적 개선과 청년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 문화예술계 전반의 인식 개선 참여를 통한 청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방어적인 것 같아요. 적극적인 건 뭐냐면 우리 이번에 영화 한다는데 우리 회사에서 영화를 하나 만드는데 그 영화를 만들 때 기왕이면 좀 이런 청렴에 관한 정의 실현에 관한 그런 부분을 좀 각색을 해서 좀 넣어서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 영화를 보는 우리 국민들이 뭔가를 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런 작은 의식 하나하나가 변화돼서 한국 예술계가 전 세계를 징기스칸이 말을 타고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작은 거 하나씩 고쳐서 한 개인이 싸이가 나가서 혼자 능력을 발휘한다. 아니면은 BTS가 나가서 자기들의 어떤 힘을 통해서 그 회사의 능력으로 간다. 이게 아니라 미국의 메이저 리그가 존재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마이너 리그가 존재하듯이 뒷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그런 후배들이 끊임없이 문화예술계에 문을 두드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이상을 찾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문화예술 좋지, 춤추는 거 좋은 거야 이래야 되는데 거긴 불량해, 거기는 건달들이나 하는 거야 흔한 말로 이렇게. 그래서 자기 자식이 불량해질까봐 사회에 낙오자가 될까봐 문화예술에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과거에 했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계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거기에 교육이 들어있구나. 부패 방지에 대한 어떤 그런 홍보라든지 아니면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 사회가 부강해질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더라. 특별히 지금 인구가 없어가지고 출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고민거리인데요. 우리가 출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보면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노래나 영화나 이런 우리 문화 속에 잠재돼서 뿌려진다면 여성분들이 나 애 낳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애를 낳는 거지 이론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는 중간에 모든 이론을 건너뛰어서 감성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지름길을 갖고 있는 아주 장점이 큰 요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업인이든지 학계에 있는 분들이든지 어떤 분들이든지 문화를 접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가 결국은 청렴한 사고를 확장하고 법으로 뭐 규제하고 이런 방어적인 거예요. 공격적으로 우리 한국 서울병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서울에 갔더니 그렇게 친절하더라. 그래서 며칠 끄끄 안 돼요. 서울에 또 가고 싶어가지고 우리 몰랐잖아요. 그때 친절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노트북 놓고 가고 핸드폰 놓고 안 가져가잖아요. 사실 CCTV 때문에 그런 건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정직하다. 이게 전 세계에 퍼지고 있어요. 한국에 갔더니 노트북 놓고 화장실 갔다 와도 안 가져가. 우리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이슈입니다. 전 세계 이슈예요. 근데 우리 생각 속에 청렴하다. 우리 생각 속에 공정하다. 이게 들어있어서 항상 공정하고 항상 청렴하고 이런 것이 우리 문화가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예술은 정말 좋은 거예요. 저도 노래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 속에 긍정적이고 아주 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멋진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긍지를 가지시고 청렴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우리 문화예술계가 주도해 나가시면 많은 분들로부터 칭송이 있을 것이고 박수, 갈채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를 해주신 인상범 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발전을 해주신 인상범 본부장님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부터 지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점 토론은 총 4분이 이제 하는데 불가피하게 오늘 일정이 늦게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가급적 좀 줄여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술계의 어떤 청렴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최우영 변호사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최우용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예술문학의 청렴성 문제는 이게 도덕적인 그냥 일상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법정에서 다퉈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례들을 좀 사례적 몇 개 추려서 말씀드리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을 마련하는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경연대 심사 공정성 문제인데요. 그 경연대가 끝나고 나면 항상 문제되는 게 이 공정했냐, 비리가 있었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판례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무용 콩쿠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참가자가 경연에서 최고점을 받았는데 금상 수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주최 측은 하는 말이 이번 대회에서는 금상에 해당하는 실력을 갖춘 참가자가 없다라고 해서 금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최고점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억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최 측이나 심사위원들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요.
예술 경연에서의 심사는 그 본질상 심사위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재량행위라고 정의해서 심사위원들이 이번 참가자들의 실력은 우리가 정한 금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판단한 것이 명백한 비리가 있거나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이 아니라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판결을 보면은 예술 관련돼서는 이건 수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재량권을 인정해주는 기준이 있지만 이런 공정성 문제가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애초에 심사 기준과 배점표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만약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특정 등위의 상을 수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규정을 사전에 명확하게 공지했다면 이런 부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원금 문제인데요. 정부나 지자체로 지원한 보조금, 공공기금은 예술계의 소중한 자양분인데 이게 투명하게 쓰이지 않으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단순한 행정실수 넘어서서 사기죄나 업무상 횡령죄 같은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겠습니다. 한 예술단체의 지부장이 행사를 열기로 하고 보조금을 받았는데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당연히 보조금 집행도 중단되었죠. 그런데 지부장은 마치 행사가 취소되기 전에 비용을 다 쓴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과 세금 계산서를 꾸며서 보조금을 신청했고 결국 돈을 탈했습니다. 법정에서 이 지부장은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애초에 허위 서류를 제출할 상대를 포기하는 행위 자체가 명백한 기만 행위, 즉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과정 속에서 행사 수강료를 받았는데 이거를 본인의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하셔가지고 업무상 횡령죄까지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다른 사건은 이제 금융회사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대출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주겠다라고 해서 금품 챙겼다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이나 법률, 수재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이런 판례들은 예술계 지원금이 돈번돈이 아니라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발정은 제한된 것처럼 모든 지원금 집행 내역을 전자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번 비리가 적발되면 엄중한 형사처벌 또 물론 부정하게 타낸 돈을 강력하게 환수하는 제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게 법정에서 어떻게 판결을 났고 그리고 이게 어떤 시사점을 드러내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관부가 정부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문화예술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이를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도록 문체부에 통보하라고 지시한 사건입니다. 이게. 법원은 부하 직원들에게 법률상 근거도 없는 부당한 일을 하도록 시킨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판단해서 유죄를 관련자들 전부 유죄에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암즈랭즈 그러니까 이제 8길이 정도의 그런 거리를 둬야 된다고 사법부가 명확히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호가 학대 구호가 아니라 법적으로 지켜야 될 당위라는 점을 이 판결이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비단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떠나서 블랙리스트 또는 화이트리스트 이 문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고발자 문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결국 내부에서 관계자들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우리 법에는 공익신고자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중요한 게 신고자가 신고 후 2년 안에 해고와 같은 불이익을 받으면 일단 그 불이익이 신고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법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도록 이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법원 판례가 반대되는 게 좀 있습니다. 반대된다기보다는 문제되는 점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회사가 그 불이익 조치를 신고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이 부족했거나 다른 명백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증명을 해내면 이 법적 추정이 깨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고자는 결국 이게 불이익이 내가 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라고 다시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신고자의 경우에는 정보의 비대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계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적 보호 장치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신원을 일단 철저히 보호하게 하는 다른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불이익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투명성을 위해서 이런 신고하는 분들이 저 사람은 그냥 쥐다, 쥐새끼다 라는 이런 인식 자체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부 신고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도록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청년성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심사, 대외 심사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심사 제한권 인정이 되지만 그런 합리적인 통제 장치가 법제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재량이 약간 자의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명확하고 상세한 심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해서 심사 결과와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를 법률이나 조례로 명문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정부 보존 사업을 받는 경우에는 보존법 위반의 소지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처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률적으로 또는 조례적으로도 이게 법제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부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건데 이제 보조금 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5억 이상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몰수정뿐만 아니라 굉장히 형량이 높습니다. 무조건 거의 실형 선고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적발이 되면 지원 자격을 영구히 박탈시키고 그리고 부당이익의 몇 배에 달한 징벌적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강력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사회적으로도 공감대를 얻어야 이게 법제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블랙리스트 사태는 이제 그 돈을 주는 기관과 그리고 그 지원받는 우리 단체들의 어떤 거리감을 조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은 그 보조금을 받을 때 혹은 문화예술계 목소리를 낼 때 그 예술계의 어떤 위원장들을 선출하는 과정 그리고 그 보조금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 권력이 부당하게 압박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설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뭐 내부 보궐자 보호 제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법적 추정이 되지만 그 반대로 그런 불이익에 대해서 이게 그 신고 때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면은 다시 그걸 신고자가 다시 증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신고자가 불이익하니 그 신고자에 대해서 법적 추정 강화하거나 혹은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그 기관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놔야 신고자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아까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한 절차, 엄정한 법의 집행, 그리고 공정한 경제 보장을 해야 우리 문화의 예술의 창의성이 만개하고 진짜 국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우영 변호사님이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로 이제 예술계의 청렴성 문제는 공고나 또 지원금, 정산, 집행 이런 문제에서 발생되는데 어떤 사전 절차적 투명성 공개 그리고 필요하다면 징벌적 배상제 이런 부분도 마련돼야 된다는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진 배재대 교수님의 두 번째 지정 토론이 있겠습니다. 오석진 교수님은 대전시 교육청에 다년간 계시면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이런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석진입니다. 사실 PPT 준비했는데요. 거추장스러워갖고 교재가 있기 때문에 원고 내용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예충의 성낙원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저는 토론자로서
예술문화 예산 투명성 확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본부장님께서 임상권 본부장님께서 발제문을 통해서 쭉 말씀해 주셨고 그를 토대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예술 문화계라는 것은 창의성과 자율성이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공공기관 또는 뭐 공적 지원 자금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투명성도 국민들이 냈고 후원자가 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히 투명성과 청렴성도 밝혀져야만 예술이 신뢰를 받고 지속 가능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임 본부장님 발전을 참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투명성 확보가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반면에 동시에 투명성 강화를 불러올 때 예술계의 그 자유로운 활동, 창작성, 창의성 이런 부분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점 그리고 한계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양 측면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균형적인 발전 방향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를 말씀드리면 커다랗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투명하다, 청렴하다라는 것은 국민 신뢰와 청렴성을 제고하는 그런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계가 종종 그 어떤 불투명한 자원 구조 이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2018년 광역문화재단 기금사업에서 심사위원이 어떤 친분 있는 그런 사람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선정한 사례라든지 또는 21년에 지방자치 어떤 그 지원사업에서 공모 절차의 불공정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었죠. 결국 불투명한 집행은 예술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는 곧 예술계의 도덕성, 정당성을 되찾는 첫걸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술인 기회 확대와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투명성은 어떤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례에서 서울문화재단에서 2022년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공모 절차나 심사위원 명단, 예산 집행사항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신인 예술인들 참여율이 그 전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났습니다. 즉 투명성 자체라는 것은 우리한테 하나의 기회의 평등이고 다양성 확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반드시 어떤 활동 속에는 예산이 사용되는데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불투명한 예산은 중복된 투자라든지 여러 낭비의 요소가 많죠. 그러나 반면에 투명하게 공개될 때에는 그 집행 과정에서도 세심한 심혈을 기울여서 긴장감 있이 집행하기 때문에 역시 효율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그 아틀 카운슬 잉글랜드 여기에서는 매년 집행 내역이나 어떤 성과 보고 이런 것들을 웹사이트에 이렇게 공개한다고 해요. 이랬을 때 여기에서는 일반 시민들로부터 효율성을 검증받기도 하고 또 동일한 자원에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구조적인 체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도 공기관 같은 데는 예산 집행한 것들이 모두 다 공개가 되죠. 예산서도 공개되고. 근데 이제 우리 문화예술계 쪽에서는 좀 자유로운 이런 구속이 없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극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번째로 긍정적인 측면은 국제적 신뢰와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겠다. OECD나 유네스코 같은 데서 문화정책의 지침은 투명성과 책임성과 참여성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산 집행이나 이런 모든 데서 투명성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문화정책 의상을 국제사회에서 높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반면에 부정적 측면에서 보면 이 투명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 어떤 선을 넘었을 때 그 예술의 창의성이나 예술 활동에서 상당히 제한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우선 예술의 자율성 침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공적 관념에서 타이트하게 제한을 시켰을 때 이런 것이 예술계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도한 행정 비용 비율.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운영계는 관리비 같은 것들이 있죠.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 뭐 어떤 사례에 보면 약 7%가 그 행정 관리 비용으로 사용된다고요. 그러면 모든 때에 다 그렇게 사용된다면 정작 예술 활동을 하는데 그만큼 비용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떤 체계적인 그 관리비 사용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어 있으면 좋겠다. 또한 정보 공개의 역효과라고 했을 때 어떤 공개를 하는 것이 좋지만 공개가 또 개인적인 심사위원들의 신상이 밝혀지고 심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 또 지원액이 얼마인데 그것을 수치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다른 생각지 않은 다른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균형적 대안의 필요성으로 단계적 선별적 투명성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공개와 범위와 수준을 차등화시키자. 그러니까 심사위원이나 공모 요강이나 또 전체 예산 규모는 사전에 밝힐 수 있는 개인적인 그 신상 문제라든지 이런 면들은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 면들을 공개를 해서 그 사전 계획된 대로 운영이 된다면 투명성은 충분히 확보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요즘에 이제 뭐 디지털 기반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 따라서 그런 관리 측면에서 투명성을 하는데 예산 공개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또는 그를 통해서 예산 배분 비율이나 집행 단계 또 사업 성과 이런 것들을 인포그래픽 같은 걸로 이렇게 보여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독립적이고 다층적인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
예술의 그 창의성,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할 때 이때 감시 기구나 이런 옆에서 도와주는 자문기구 이런 부분에 각종 전문가들, 회계 전문가나 시민단체 또 지역 주민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사전에 그 감시기구를 운영하고 자문을 듣고 한다면 꼭 뭐 감사원 감사나 이런 제도적인 것보다는 좀 자율적으로 융통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발제자님 말씀하셨지만 이 청렴, 투명성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인식이 개선될 때 필요한 거다라는 얘기죠. 특히 이제 예술계는 각종의 이렇게 개인적인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어 있고 하지만 그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육과 인식 그리고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투명성이라는 것은 어떤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또 효율성 제공, 국제적 위상 강화라는 그런 측면의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게 너무 제약이 강하면 자율성을 침해하고 행정 비용도 증가, 또 갈등의 증폭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은 이 양면의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잘 맞추느냐. 공개할 것은 명확히 공개하고 또 창작의 자유와 예술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중히 설계하는 그 계획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술은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공적 자원에 기반하는 이상 우리가 국민 앞에서 떳떳해야죠. 그리고 모든 투명성이 예술 쪽에서도 반영되면서 더욱더 신뢰받는 그런 위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논의 자리가 예술문화계에서 청렴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또 예술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길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석진 교수님께서 청렴성은 무엇보다 이제 투명성에 이제 바탕을 하고 있고 투명성이 이제 실현되려면 공개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공개 이런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 효과를 잘 검증하면서 세밀하게 설계할 것을 주문하는 그런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토론은 도안서 예술포럼 대표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도 대표님은 문화예술계, 대전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단간의 경험을 갖추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가 이제 현실에 맞는 그런 토론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반부패 청렴 정책에 대한 이 토론은 정말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꼭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뜻에 동조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세미나 여러 차례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런 세미나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발제를 한다거나 또는 그 제안에 대한 또 질의를 하다 보면은 너무 형식적인 그런 것에 이렇게 얽매여서 오늘도 또 그 시간에 가서 또 그런 이론적인 거, 학술적인 거, 또 현실적인 거 이런 것만 가지고서 대안도 없는 얘기를 또 1시간 반 동안 가서 앉아 있어야 되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그 예술인들의 향후 어떤 그런 청렴 정책에 대한 것을 실현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갖다 해봤지만은 우리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것을 좀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질의를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마침 와서 이렇게 이 책자를 보고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임상범 발제자 되시는 본부장님이나 또 우리 향토문화연구회 백남호 회장님이 쓰신 그런 모든 내용을 보니까 아 여기에 모든 답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공부 잘하면 서울대학교 간다는 그 공식과 마찬가지예요. 왜 청렴하게 살고 부패적이지 않고 창작예술만 하면은 정말 옳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존경받을 수 있는데 왜 모든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예술가들에게는 꼭 부패하고 또 청렴하지 못한 그런 부분으로 옥죄어서 그들의 어떤 삶에 치명적인 문제가 따르는가? 이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그들의 사회의 그 윤리적인 인식에 의해서는 마땅히 돌을 들어서 그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사회적인 법이었고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오셔서 딱 한 말씀 했으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결국 거기 있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법이나 정의와 윤리를 떠나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다가 아 나도 같은 인간이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돌들을 다 버리고 떠났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오늘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 생각이 났냐면은 어떤 사회든지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특히 예술에게 있어서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무슨 예술적인 거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 창작 과정과 또 그 결과와 또 지원받는 데 있어서는 그 정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고 오류가 있는데 사람들 예술 하나만 보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국전이나 이런 데 가서는 뭐 너 될 거야, 또 음악하는 너 뭐 될 거야 하는 그런 불법 거래 같은 것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럼 차라리 이런 말 하기 전에 심사위원 가운데서 예술의 전문가만 심사위원으로 내세울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부패 관리 담당자가 껴서 혹시라도 이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추천한 사람들의 어떤 뒷거래가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갖다 하다 볼 것 같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빠져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일에 대한 결과를 보면은요 꼭 너희 중에 너희들이 그 현장에서 돌을 들고 치라고 하는 이 율법과 또 당시의 규례와 이 정의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그 법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때 그럼 왜 이런 부패가 왜 이렇게 청렴하지 못한 문제가 수천 년 동안 발전되고 오늘도 이런 것에 발전되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청렴 정책에 반영을 시킨다. 저는 아까 깜짝 놀랐던 게 우리 오석진 우리 전 교육국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 투명성 강화에 따른 우려와 한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때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 이게 참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다. 사실은 여기서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대전에 대전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공연 관람 지원비를 22,000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이분이 교육국장님 계실 때 교육감님에게 말씀드려서
몇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시와 공동으로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서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뭐 이런 거를 청소년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 아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었었어요. 왜냐? 이분이 현장에서 교사 생활을 하시고 교감, 교장까지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그냥 예술이라는 게 좋다만 할 게 아니라 예술을 갖다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러한 부정부패 또 이 청렴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되는가에 대한 것을 먼저 언급을 갖다 하시고 또 그런 후에는 여기에서 우리 백나무 회장님이나 또 임상범 발표자 또 최의영 변호사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에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공부를 잘하면 서울대학 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서울대학도 못 가는 건데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럼 서울대학 간다라고 하는 그냥 1차적인 그런 목표만 요구하지 왜 공부를 못하느냐 왜 거기에 공부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을 갖다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부모로서 또는 사회에 우리가 일원으로서 생각해 보러가 있지 않겠는가. 무엇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사실은 저 대전에 대해서요. 저는 대전에서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예술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 대전을 사랑스러워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K 그 헌터 그 영화에 앞서서 지금 미국 전역과 유럽에서 최고로 히트치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아시죠? 킹스 오브 킹이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 그 영화의 어떤 그 창의성이나 어떤 그 내용에서 찰스 디킨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는데 굉장히 돋보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악이었습니다. 배경음악이 참 굉장하다는데 그 배경음악 누가 만든 줄 아세요? 대전 사람인 김대성이라고 하는 그 작가, 음악 작곡가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대전에서는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킹스 오브 킹이라고 하는 음악을 만든 음악 감독이고 작곡가인 줄 전혀 모릅니다. 또 최근에 어벤져스라고 하는 그 공상 과학 영화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우리나라에서도 막 시리즈로 나왔는데 그 중에 최근에 나왔던 어벤져스 영화를 감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대전 사람입니다. 대전에 태평초등학교 나오고 미국에 가서 공부했었는 임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한 그런 또 정도 있어서 박서준이라고 하는 배우 불러다 거기에 주역으로 또 중에 한 사람을 앉혀갖고 했었어요. 세계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거 뭐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겨울 연가를 만들었다거나 여름 향기, 가을 동화 또 그다음에 최근에 이르러서는 뭐 각시탈 또 동백꽃 필 무렵 최근에 또 뭐 라켓 소년단 뭐 어쩌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그 독수리 오영대 이런 거 만든 영화사가 어디냐면 펜엔터테인먼트인데 펜엔터테인먼트 제작자가 누구냐 바로 대전의 출신인 김희열이라고 하는 제작자입니다. 그가 우리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대부인데 그 사람이 대전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송중기 같은 경우도 월드스타인데 대전 사람이고 또 이 겨울연가나 이런 데서 히트 쳐갖고 난 다음에 한류 열풍을 일으켰었던 작가가 김은희 작가인데 그 사람이 여기 TJB 그 작가로 일했던 대전 사람입니다. 충남대학교 나오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제목은 알고 작품에 대한 우수성은 아는데 누가 만들었고 그 사람이 바로 대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건 아닌가. 제가 하도 화가 나고 저번에 그 문화재단의 모 대전 사람한테 요번에 그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를 갖다가 제작이 아니라 감독한 그 사람이
9월 28일 날 대전에 온다는데 한번 대전에 있는 그 각 대학교 그 영화 전공에 미디어 전공하는 사람이 이런 쪽에서 좀 초청해서 특강 자리를 한번 만들어내면 어떻겠느냐. 결과적인 대답은 금년도 예산이 없고 계획이 돼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여기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두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에는 수직 문화가 있고 수평 문화가 있어요. 수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전통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들, 모차르트, 베토벤, 뭐 성경, 슈베르트 이런 것들은 뭐 피카소 이런 거는 어느 시대 어느 몇천 년의 몇백 년의 역사가 지내도 존경받는 클래식이에요. 그러나 수평적인 거는 이제 대중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자의 어떤 뭐 동백아가씨라든지 뭐 서태전 그 시대에는 굉장히 유명하고 막 열광을 하지만은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잊혀지는 것이 수평문화인데 우리는 수평문화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수직문화에 대해서는 발굴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대전을 갖다가 문화의 불모지다, 노잼도시다 외부에서 많이 이렇게 떠들어댔었는데 대전에서는 정작 이제 그런 거 해결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그건 아닌데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는 예술대학교 예술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또 그런 도시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대전에 무용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중부대 무용학과 없어졌습니다. 대전대 무용학과 없어졌습니다. 대전여고 무용과 없어지고 지금 연극과랑 합쳐갖고 지금 지내고 있어요. 또 대덕대도 없어졌어요. 아니 무용과가 점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또 이거는 또 현실로 무용과 출신들이 무용학원을 갔다 하는데 무용학원의 90%가 없어졌어요. 대전에. 지금 최근의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음악을 하나 보면은 옛날은 성악가가 있고 기악가가 있고 크게 둘 나눴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페라과를 만들었어요. 뭐 더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모건대 얘기입니다. 모건대가 최초로 대전에서 음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페라가 이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뮤지컬이 대세니까 뮤지컬 학과로 바꾸자. 그래서 모건대학교 음악과에 뮤지컬 학과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시세가 되고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뭐냐면 요즘에 실용음악가라 그래갖고 트로트가 굉장히 열풍이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실용음악가라는 걸로 바꿔갖고 트로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점점 클래식한 이런 음악 같은 거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미술 교육학과라든지 해학과라든지 조술과 이런 것들이 충남대, 대전대 뭐 각 대학마다 다 있었습니다. 보건대. 근데 지금은 어느 대학을 치더라도 그게 다 없어지고 미디어학과 뭐 무슨 미디어학과 뭐 이런 걸로 전해졌지 전통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져서 이제는 컴퓨터 앞에서 AI까지 나타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지 순수 미술에 대한 것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에 기라성 같은 역사적인 그런 위대한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종삼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최종태 교수님이라든지 조각 분야에 또 그뿐만 아니에요. 또 뭐 최근에는 김등유, 음악에는 최나경, 차이노 뭐 이런 사람들 다 대전에서 잘하고 대전에서 활동했었던 정말 클래식계로서 세계에 정말 두각을 나타냈는데 유난히 대전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름조차 없어요. 그래갖고서 다른 타 도시에 사는 것처럼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도 그런 분들 그게 손바닥 도장이라도 찍는 게 뭐래갖고서 좀 등재를 하면 어떻겠냐 그래도 지금은 대세가 대중예술이지 이런 순수예술 쪽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왜 그러면은 부패 발생 같은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일부는요 예술이 너무 빈곤하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 안 된다. 예산 지원에 따른 문제를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실제는요, 결산에 대한 문제를 시나 관계기관에서 굉장히 요구하는데,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결산에 보면은요, 처음에 계획했던 내용대로 딱딱 항목별로 해갖고 난 다음에 거기에 기준을 맞춥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름을 거론해서 정말 안 됐습니다. 우리 성남원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벌써 30-40년을 갖다가 알았던 사람인데 일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소년 영화제를 갖다 만들고 매년 적자를 나면서도 그렇게 하고, 또 예총 지금 회장이 되고 나니까 국제예술제니 청소년예술제니 자꾸 일거리를 받으니까 주변에서 그런 거 뭐하러 자꾸 만들어, 돈 또 안 되면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 창작자는요, 조금만 돈이 조금 들으면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은요, 무슨 돈을 주든지 내 돈을 끌어들이든지 해서라도 만들고 싶은 창의적인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3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결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건 이렇지 않느냐, 이건 이렇지 않느냐, 이건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마치 분식회가 회계하면서 조장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추궁을 하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예술인들에게는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도 관에서나 이런 데서 볼 때에는 부패한, 청렴치 못한 그런 결과로서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오명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바라기는 이 청렴 결백도 중요합니다. 법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 정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그 이후에 너희들이 죄가 없는 사람은 돌을 던져라 한 것처럼 우리 이 상황을 이해를 하고 동정을 갖고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용을 베풀면서 이 부패 방지를 할 수 있는 뭔가의 또 다른 제도적인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타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배려하면서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1분 딱 남았으니까 말씀드리는 건, 옛날 결혼할 때 그 신파가 그간에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원치 않는 결혼을 갖다 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 있는데도 할 때 부모의 뜻을 따라야 되느냐, 내 사랑의 감정에 따라야 되느냐. 요즘은 사랑의 감정에 따르는 것이 옳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회 정의라는 테두리 안에서 원칙적인 것을 강요를 하는데, 예술인들의 어떤 창작의 감성과 창작 의욕에 대한 결과물로 이렇게 됐을 때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앞에 답변에 백남호 회장님이나 임상범 이분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변호사님이나 그 모든 말씀을 다 따라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오석진 저기에서 그 우려와 함께 그 투명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것을, 그 부분도 한번 좀 같이 해주는, 그것이 나는 오늘의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좋은 말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예술인들 스스로 우리가 자성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도원석 대표님께서는 청렴성을 좀 더 현실에 맞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 발표 내용 중에 대전 출신의 훌륭한 예술인들이 많은데 많이 알려지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아까 여기 대전시에서 예술정책특보 차원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았을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백남호 대전향토문화연구원 회장님의 토론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전 향토문화연구회장 백남호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이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예술 쪽에는 문외한입니다. 문화 쪽을 또 대표한다고도 할 수 없는데 오늘 이런 귀중한 토론장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성낙연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상범 본부장님의 발제문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토론문을 잘 읽어봤는데요. 많이 배웠습니다. 먼저 제가 속해 있는 대전 향토문화연구회는 지역학을 연구하는 모임이고 올해 7년째 이렇게 하고 있고 다달이 모여서 지역의 문화단체 주로 회원들입니다. 모여서 지역학을 공부하고 토론하고 발제하고 행사를 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제가 주변에 주로 이제 역사, 문화, 지역학을 하는 옛날에 향토사라고 했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 토론문 발제문을 통해서 보면은 좀 놀란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청년 문화예술에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까지 심각한지는 사실 몰랐고 어쩌면 제가 너무 바보였던 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전에 향토문화연구회를 비롯해서 한반문화마당이라든지 또 백제문화원 또 올림과 같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생생사업 같은 걸 이렇게 공모해서 그걸 시행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자유스러운 그런 단체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주로 이제 하는 사업의 공공성이나 또 지역의 의미 그런 걸 주제로 하고 있어요. 대전에 산성이 많아서 산성을 갖고 이렇게 주제를 다룬다든지 대전에 또 우리 지역에 단지에 신채호 선생님이 태어나신 동네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단지 선생님 같은 경우를 해서 이렇게 또 행사나 주제를 가지고 했고 올해가 또 박익래 시인의 탄생 1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토론 발제 같은 것도 하기도 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소통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우리가 이제 청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는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행해지는 축제나 이런 것을 보면 주제어를 가지고 이렇게 행해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내용이 없고 천편일률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볼 때는 아쉬움이 많고 지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예술인이나 또는 문화단체들이 그런 얘기들이 잘 소통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 제대로 행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실 많이 발제문을 보면서 여기 토론문을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좀 봐주시고 틀린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성 확보와 제도 개선으로 튼튼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국가청렴의원회는 국가국민권익위원회로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토론문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백남호 회장님께서는 청렴성이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이 되려면 글로벌 소통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토론 내용에 대해서 오늘 주제 목표를 맡으신 임상범 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하고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좀 고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웅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솔직히 현장에서 보상이 안 돼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회사는 어떤 명목을 걸어서든지 부당하게 불이익을 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 것은 내가 공익제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신고하는 부서나 뭐 이런 특별한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삼성, 현대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 회사들이 뭐 현대자동차나 이게 미국 법인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부정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국 정부, 미 연방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 연방에서 미국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사후 처벌하고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하는 거죠. 우리는요, 권익위원회를 믿고 가잖아요. 권익위원회 수사권도 없고 조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하는 건 뭐냐면 사법부로 내려보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그렇게 명쾌한 캐도남망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증거 대라 그거죠. 그러다 보면 약자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걸 너무 많이 봐요. 사회를 좀 바꾸고 싶은데도 안 돼요. 그걸 보호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의 맹점이 수사권과 조사권도 없는데 6급, 7급짜리 경찰들 행안부에서 파견 나와서 그 사람들이 뭐 수사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지역 경찰서라든지 아니면은 검찰청이라든지 이렇게 내려보내기 때문에 권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뭘 하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문화예술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부 어떤 권력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거를 결국은 문화예술계 안에서도 자정 노력이 있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하자면, 오늘 우리가 토론을 하는 것은 누군가를 비판하고 부정하지 않냐, 청렴하지 못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청렴해지도록 노력해보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주어진 환경에 살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청렴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그걸 맞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꽹과리, 부, 장국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 갖고 안 되고 정부의 힘도 빌려야 되는데 정부가 우리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 우리가 좀 우리 청렴하니까 좀 밀어줘.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지 예술계는 타락했습니다. 이게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토론회를 이제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좀 제도적인 보완이 있으면 확실히 이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본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반부패 투명성 지표를 매년 스웨덴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그 투명성 인식 지수 이런 거를 각 분야에서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계에 대해서도 문화예술인이나 또는 비문화예술인들 대상으로 부패 인식 지수를 조사를 해가지고 전년 대비 만약에 많이 떨어진다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인다든지, 또는 만약에 전년 대비 만약에 그런 어떤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투명성이 좋아졌다고 이제 판단된다면 보조금을 더 늘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분류를 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투명성과 연관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예술문화계의 청렴성과 국제경제적 확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